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다들 기대를 하지만 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는데 오늘 리스크 세 가지를 지금 준비해 주셨어요. 첫 번째 리스크는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예요. 시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건 맞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돼야지 특히 성장주들 M7 같은데 나스닥이 주가가 유지가 되고 더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두 번째는 세계 경제 질서를 개편할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는 구상 중이다. 지금 미국, 중국이 양강 체제로 가는데 미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개편이 되면 시진핑도 트럼프한테 화해 제스처를 하고 말라라고스에 와서 두 사람이 이렇게 건배도 하고 그러한 그 세계 경제 질서 재편하는 그러한 시도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리스크는 트럼프가 정부 구조 개편을 하고 공무원들을 쳐내고 비용을 절감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잡음들, 부작용이 또 되게 많을 거예요. 재정 낭비가 줄어들면 재정 적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미국 부채도 많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겠지만 결국 이제 그 가는 과정이 험난할 것이다. 그 과정에 있어서 미국 채권 시장이 한번 요동을 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불안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 우리 여앵커님 옷이 약간 약과 코디가 잘 돼 있네 보니까. 약과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약과 컬러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럽니까? 네. 약과 좋아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제사 지낼 때 네. 뭐 꼭 그 필요한 것이었고. 저는 약과 약식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달달하고 짭조름한 거 그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저희 집도 보면. 제사를 많이 지내서 되게 좀 그런 유교적인 전통이 있는 집이어서 네. 어렸을 때는 많이 받고 요즘은 근데 뭐 접하지 못하죠. 근데 좋아 보이네요 보니까. 요즘에는 또 핫하게 MZ세대 친구들이 약과를 약간 레트로 열풍처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무슨 약과 라떼, 약과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해서 K푸드네요, 네, 되게. 제품이 또 새로 나오더라고요. 약과 여러분 3% 하트 링크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어 문장 약간 연결되는 거죠. 그 정도는 약까지. 이번 주 그 월요일 날 이것도 이제 트럼프 관련된 건데 그 큰 그 화제가 됐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Would you make it $200 billion? 네. 그러니까 $200 billion면 2천억 달러. 2천억 강도로 환율이 뭐 어제 또 뚫려갖고 거의 한 300조 되는 돈인데 이게 뭐 어떤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손 회장과 손정희 함께, 회장. 네, 미국에 투자하는 그 금액 얘기할 때 요 반을 얘기하니까 조금 더 올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네. 그 이제 그 손정희 회장이 마라라고스 지금 플로리다 이제 그 별장으로 가서 지금 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 그 비즈니스 지도자 뭐 국내에서는 정영진 회장도 달려갔다는데 뭐 이거 뭐 달려간다고 신세계 이마트의 부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제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 키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서 그것도 화제가 됐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 그 집권 4년 동안 우리 그 소프트뱅크는 1,000억 달러 이상을 AI와 유관 산업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10만 개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겠다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옆에서 내려다보면서 웃으면서 Would you make it $200 billion? 이건 아마 각본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워낙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더블업을 해서 2,000억 달러, 한 300조 원 하시면 어떠냐. 근데 손정희가 이제 놀래서 바로 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더니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끝날 때 웃으면서 He is a great negotiator. 그러니까 he라는 건 여기서 이제 트럼프를 트럼프죠. 얘기하는 건 대단한 협상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진짜 트럼프가 이제 이끌어내니까 네. 진짜 2천억 달러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되겠죠. 손정희 회장한테. 그래서 일자리도 참 만들고 하여간 친기업적인 그러니까 이번 미국 그 현대 문명 역사상 가장 그 기업 친화적인 그런 대통령이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면도 많아요, 되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되게. 네. 정말 사업가예요. 예, 사업가적인 면모를 지금 여러 가지 딜을 통해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모든 보여줄 걸 딜을 텐데 통해서. 그게 예. 다 이제 결국에는 미국을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미국의 그 성장률이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가게 될지도 기대가 되는데 계속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려도 사실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계속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 문장 들어봤고요. 오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실까요? 지금 뭐 우리 수요일 날 그 오후 2시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상대로 하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서 뭐 주가가 상당히 뭐 폭락에 네. 가까울 정도로 하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파웰이 좋은 리더십을 보여서 이렇게 연준 위원을 이끌고 가면서 항상 그 컨센서스를 잘 이루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 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이 있었고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그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인데 금년 8월에 골드만삭스에서 고위 중역을 하다가 연준을 합류한 그 여성분이에요. 네. 그래서 연준 내에 뭔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 전망을 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이러한 그 하모니가 깨지기도 하고 그럼 과연 연준 내에 기류가 요즘 어떤지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영어로 하면 데이터 오와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도 높였고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는 한 서너 차례 이내할 것을 기대했는데 한 2차례 정도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면서 이제 유튜브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듣기는 하죠. 직접 보지는 않지만 금리 인상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월가에 나오고 있어요. 인상을 해야 된다. 인상을 해야 된다.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스티키하고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면 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을 텐데 네. 이것이 실제 그 생각보다 더 그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예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 그러고요. 네. 이제 맞물려서 제가 이제 어제 제 유튜브에도 올렸던 영상인데 내년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이 되게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서울 다녀갔던 톰 리도 네. 실제 내년 2분기나 3분기쯤 7천을 찍고 S&P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 되면 좀 하락하는 하반기에는 좀 그 모멘텀이 좀 줄어드는 근데 이제 이러한 불리시가한 그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또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랑 지금 머스크가 그 연방정부 계속 돌아가게 지금 펀딩 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약간 관련이 있는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시장의 기조는 강하고 내년에 거의 전문가의 95%는 내년에도 한 10% 이상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리스크가 수반되는지. 그다음에 산업 그 기업 뉴스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고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 일본의 자동차 업체 중에 뭐 넘버원은 토요타죠. 전 세계에서도 1등이고 2등이 혼다. 그다음에 3등이 닛산. 두 개 회사가 약간 성격이 좀 틀려요. 제가 35년 전에 유학생일 때는 그 혼다 중고차를 샀었거든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혼다가 토요타보다 더 쳐주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제 그런 뉴스가 니혼계좌에 나왔고 이것은 상당히 파급력이 큰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 업체들이 워낙 부상하니까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통폐합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이게 아마 유럽에도 독일에도 이런 합병이 일어날 것이고 미국에도 궁극적으로는 될 수가 있고 실제 경쟁력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지금 삼성 같은 데는 이번 주에 준법감시위원장이 경영 간섭을 하는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가 돼야 된다. 뭐 이제 그 컨트롤 타워를 부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도 삼성에도 던지는 시사점이 있어요.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면 중국의 제조업의 이
막강한 경쟁력에 모든 전 세계의 제조업체들이 다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발점이어서 우리한테 던지는 시사점도 크고 우리 투자가들이 유익 있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뭐 그 닛산 같은 데는 PBR이 0.2배예요. 0.2배. 그 다음에 혼다 같은 데는 뭐 퍼가 6배, 5배, 6배.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서바이브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폐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또, 그 일본이 거버넌스 개혁을 하면서 행동주의자들이 붙어서 이런 것을 좀 더 그 유도하는 그런 그 촉매 역할도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장이 역할을 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자세한 내용들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이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한 명이 반대를 네. 했죠. 클리블랜드 그래서 연은 저는 되게 총재.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그랬더니 이제 여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네. 베스 해맥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이시고 금년 8월에 클리블랜드 연준의 총재로 취임을 했는데 이제 연준 그의 그 보팅 멤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백그라운드는 저도 처음 듣는 분인데 골드만삭스 초창기부터 20대부터 근무를 했고 이번에 이제 그 공직을 부임하기 전까지는 그 미국의 그 금리와 관련된 일을 했던 상당히 고위 중역이었습니다. 근데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그동안은 화합이 잘 됐고 파웰의 리더십 아래서 물론 조금 다른 의견은 마음속에 있었지만 최소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출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단합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반대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내년 전망이 진짜 되게 어렵구나.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도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경제의 전망들이 다 바뀌면 네. 어떻게 금리 정책을 세팅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미 이번 그 연준의 그 어떤 기자회견 내용이나 그런 이미 연준 그 보팅 멤버들은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해서 매크로 거시경제 정책이 바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것이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도 얘기했지만 네. 관세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미국에서는 그 이민자 문제가 되게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핵심 이슈였고 그래서 불법 이민자는 다 추방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그런 근로자나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되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해질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고 그 다음에 감세를 하고 그 다음에 규제 완화를 해서 M&A가 촉발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결합이 되면 상당히 그 인플레를 자극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크게 보면 그런 점을 우리가 하여간 눈여겨봐야 되고 시장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월가 전문가 중에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음에는 금리가 움직인다면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 관세 이야기를 항상 하면서 내년도에 이 관세 부분이 가장 많이 인플레를 좀 상방으로 자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예측이 좀 가장 우세할까요? 여기 이제 우리 막대 그래프는 이제 뭐냐 하면 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시카고 대학교와 그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결과인데 그 향후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네. 그다음에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것에 20% 관세를 부과하면 1년 후에 미국 CPI에 미치는 충격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답변이 많았던 것은 이러한 광범위한 높은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미국 인플레이션을 0.5에서 1% 포인트까지 자극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그 정도 레인지가 빈도가 높았고 1% 포인트가 넘게 임팩트를 미친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딜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에 본인이 그동안
크게 떠든 것처럼 60% 관세, 나머지 국가에 20% 가령 뭐 멕시코랑 캐나다에는 25% 관세를 부과할지는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임팩트가 이렇게 크다면 완전히 기준금리 세팅하는 기본 그 방향은 바뀌어야 되죠.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이 되게 있어서 주가가 한 3% 정도 반납을 수요일 날 했던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올해 주가가 거의 30%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조정은 오히려 건전하다, 헬스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처럼 경기가 괜찮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방으로 좀 자극이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를 심지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되게 아주 그 딜레마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가들도 되게 딜레마고 그 연준 위원들도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파웰이 했던 얘기 중에 수요일 날 이게 되게 들어왔어요. 앞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너무 건실하기 때문에 매년 2%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실질 성장이 한 2%에서 2.5% 되고 인플레가 한 2.5%에서 3% 되면 명목 성장률이 5%를 훌쩍 넘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마이크로 환경이고 네. 경기는 좋은데 트럼프의 정책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를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이고 그것이 시장에 상당히 다양한 혼돈되는 시그널을 좀 보낼 것 같다. 그래서 주가는 조금 당분간은 그러한 좀 혼조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것도 그렇고 기업 실적도 당연히 좋을 거고 소비도 워낙에 튼튼한데 근데 금리 인하를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좋은 게 사실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이 금리 인하 못하고 근데 이제 어제 그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4.6%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미래에 버는 캐시플로우로 현재 가치를 할인하는 게 그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장주는 타격을 입으니까 조정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 그리고 당분간 이런 좀 혼돈의 상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향후에 그 월가에 나오는 전망도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들은 굉장히 불리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어제 밤에 그 올렸던 영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시점 기준으로 22군데인가 이제 뭐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월가 증권사들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데 포함하고 그 텀리가 제가 이번에 와 대화를 해봤더니 네. 실제 만난 건 처음인데 진짜 내공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깊은 대화는 하지 못했고요. 인사말 정도 나눴어요. 네, 근데 진짜 내공이 뛰어나고 세상 네.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투자자인 그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톤리가 독립증권사치고는 유일하게 여기 들어가 있고, 왜냐면 요즘 월가에서 1등이거든요. 모건스탠리, 마이크 윌슨하고 네. 진짜 뭐 양대 산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22군데 정도의 내년 연말에 S&P 지수가 어떨 것 같으냐 이제 그런 서베이를 해보면 유일하게 한 군데만 주가 하락을 예견을 했어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켄토라는 데인데 여기 그 대표이사가 이번에 상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이 됐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잘하는 데입니다. 내가 여기만 주가 하락을 예견을 했고 나머지는 한 평균 1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내년에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미디안 중간값을 보면 한 6,500에서 한 6,600. 그러니까 지금 우리 S&P 500이 한 5,900대잖아요. 그러면 12%의 주가 상승을 예상을 한다. 근데 이제 이게 대단한 게 올해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올해 지수가 27% 상승했어요. 그래서 배당 포함하면 진짜 내가 그 주주인데 그 시장을 전체 샀었으면 그 ETF를 갖고 있었으면 거의 29%의 수익률을 얻은 해인데 내년에도 3년 차 그 상승의 랠리인데도 내년에도 주저리수의 상승을 예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드물고 이 그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월가가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걸 반영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전망. 지금 야드니 쪽에서는 엄청 또 긍정적인 전망을 가장 내놓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여기 보여주는 자료는 그 야드니에서 이제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것인데 네.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90년대를 풍미했던 진짜 노련한 그 미국의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이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분의 포캐스트는 그리고 대부분 전략가 월가의 전략가도 비슷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야드니는 이제 2025년, 2026년 앞으로도 2년 계속 상승할 걸 전망을 하고 내년에는 지수가 S&P 500 기준으로 5,800에서 7,000 뭐 상당히 높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2026년에는 6,500에서 8,000까지 생각을 하는 가장 큰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그 우호적인 환경이다.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most business friendly president in modern history. 그러니까 미국 현대 역사상 가장 친기업적인 우호적인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정책,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조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재무부 장관도 되게 시장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이 결국은 경제 성장을 자극하고 기업들의 매출 이익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뒷받침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시장은 사실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쏠림이 너무 심해서 그렇죠. 이것에 대한 사실 우려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M7이 많이 올랐지만 지난 2, 3년 동안 계속 너무 좋은 사람을 다 갖고 있고 네. 독과점적이고 현금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진입 장벽을 계속 쌓기 때문에 M7은 계속 그 상승을 할 것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8월 이후로 주요 지수와 M7의 상승세인데 너무 가팔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 브레스라고 그러거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올라야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되게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S&P 500과 이퀄 웨이트, 그러니까 500개 종목을 2%씩 다 똑같이 그 배분을 했을 때 0.2%씩 배분을 했을 때 이제 그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 8월 이후로 M7 종목이 거의 30%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고 나스닥이 동기가 한 12% 정도 올랐는데 그것에 거의 뭐 한 3배 정도 나스닥보다도 한 3배 올랐고 같은 기간 S&P는 7%, 그다음에 소형주인 러셀 2000은 6%.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CEO들이 감각적으로 그런 느낌이 올 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걸 갖고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동물적인 감각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러한 그 트럼프 집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게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지금 둔화는 됐지만 페드 풋, 경기가 약화가 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서 주가 하락을 막아주는 거는 트럼프 풋. 트럼프가 성장을 일으키니까 경제 하방 경직성이 있고 규제 완화가 M&A를 촉발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던 미국의 내수주 소형주들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그 텀리는 이번에도 그 제가 기자회견 그 질문할 때 보니까 본인은 금융주와 뭐 테크 좋아하지만 금융주와 이제 소형주를 되게 좋아한다는 네.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그 펀드스트레스에서 운영하는 ETF가 있더라고요. 그 그렇죠. 안에도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종목들인데 이제 그런 거는 ETF를 통해서 뭐 이제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두 자릿수 이상의 이익 증가율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미국 시장. 근데 앞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이 숫자가 더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 뭐 경기가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숫자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기업 이익이 한 10%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지금 뭐 12월 말이지만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작년에는 이익 증가가 거의 없었고 올해 10%,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나 전략가들의 그 포캐스트를 짓게 하면 내년에 이제 S&P가 275달러를 예상해요. 그게 결국 2025년에도 EPS 증가율이 13%, 더 나아가 2026년에도
또 13%가 증가할 걸로. 그러니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EPS가 감소는 안 하고 경기가 안 좋아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익을 유지를 하고 꾸준히 두 자릿수의 이익이 늘어나는. 그래서 실제 지금 주가가 아까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내년에 7천을 찍는지 하여간 6,600을 가든지 그다음 그 다음에도 계속 두 자릿수에 올라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은 기업 이익이 그 두 자릿수 이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 이상의 이익 증가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최소한 부합이 되거나 그 이상이 돼야 되고,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그러한 국면이 갖춰져야지, 두 가지 조건이 유지가 돼야지 주가 상승이 계속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EPS 증가율은 달성 가능한 것 같은데, 네. 금리 인하는 최근에 이러한 혼조세가 있고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이런 점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도 뭐 제 생각에 많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하여간 조금 조정, 혼조세, 보합세를 당분간 좀 보일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두 조건이 충족이 되면 내년에도 계속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월가에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또 향후에 대한 뭐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다들 기대를 하지만 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는데 오늘 리스크 세 가지를 지금 준비해 주셨어요. 첫 번째 리스크는 그러니까 첫 번째 리스크는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개별 종목이건 업종이건 시장 전체건 밸류에이션이 얼만큼 왔는지를 생각하고 조금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았어도 지금 S&P 전체 기준으로는 퍼가 22배, 그다음에 M7 같은 경우는 이제 30배가 넘으니까 실제 이러한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지금 S&P 기준으로 22배 정도 된다는 것은 미국 그 주식시장 역사상 그 100분율로 치면 22배 정도 퍼면 거의 상위 5%에 들 정도로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건 맞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돼야지 특히 성장주들 M7 같은데 나스닥이 주가가 유지가 되고 더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런저런 뭐 기사랑 자료 찾아보다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생각도 했었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많이 나온 얘기는 아닌데 그 스콧 베센트 이번에 이제 재무장관으로 그 이제 지명된 그 헤지펀드의 대가, 시장이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번 여름에 맨하튼 인스티튜트라는 데에서 이제 그 연설을 했는데 되게 재미있는 발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 경제 질서를 개편할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는 구상 중이다. 저는 상당히 이거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거에 비유를 했냐면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고 2차 대전 후에는 그 우리 브레튼 우드라고 IMF도 탄생하고 그런 신경제 질서를 만들었고, 최근 뭐 80년대에는 플라자 그 협약이라고, 그때 이제 그 미국 강한 달러를 약화로 돌리고 엔화 강세로 가는 그런 그 협의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과 비유가 되는 큰 세계 경제를 개편하는 그런 구상을 실제 트럼프가 이제 그 후보자일 때 많이 고민을 하고,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안 밝히는데 이제 그것의 구상에는 결국 지금 미국, 중국이 양강 체제로 가는데, 미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개편이 되면 시진핑도 트럼프한테 화해 제스처를 하고 말라라고스에 와서 두 사람이 이렇게 건배도 하고 그러한 그 세계 경제 질서 재편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구를 하다 보면 결국 힘의 그 균형이 깨지고 또 이러한 그 불균형으로 일시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하다 보면 또 시장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리스크로
그러니까 이게 국내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얘기고 이런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우리가 한번 유익 있게 봐야 되고 리스크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세 번째 리스크는 이제 도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성공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성공한 기업인.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를 진짜 높게 평가하고 가장 중요한 요직을 오른팔로. 줬는데 네. 이제 그런 거죠. 되게 이 정부 구조 개편을 하고 공무원들을 쳐내고 비용을 절감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잡음들 부작용이 또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미국은 이제 이 더지 그 정부 효율성 부처가 기대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재정 낭비가 줄어들면 재정 적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미국 부채도 많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겠지만 결국 이제 그 가는 과정이 험난할 것이다. 그 과정에 있어서 미국 채권 시장에 한번 요동을 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불안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여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리스크 당장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뭐 밸류에이션은 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리스크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도 되게 높고 그러한 쪽을 열어놓고 트럼프가 추진을 하겠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노이즈가 되게 많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지라는 위원회가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이제 가동이 될 텐데, 근데 벌써부터 지금 뭐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죠.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뭐 줄여야 된다 이러면서. 근데 과연 이게 성공을 해서 미국의 정말 효율성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은 오히려 불협화만 만들어서 금융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게 될지도 너무나 궁금한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자세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우리 이남우 교수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함께 또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 하나 드리겠고요. 자, 일본의 혼다와 닛산의 합병,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닛산이 이제 시총이 너무 작아져서 15조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네. 주가가 뭐 2, 3일 사이에 뭐 급등을 했지만 혼다도 한 50조 원. 그러니까 두 개 합쳐도 시총이 한 70조 원밖에 안 되는 게 크지는 않지만 이 워낙 두 회사가 그 존재감이 네네. 있었고 일본과 독일은 제조업의 근간이 자동차고 도요타 다음에 2위, 3위 회사인데 이게 이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게 서바이브 살기 위해서 그 통합의 과정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근데 이제 결국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워낙 잘하니까 이제 이런 그 흐름을 이제 비껴갈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여기 화살표한 것처럼 중국의 전기차 자율주행의 그 경쟁력이라는 게 진짜 막강해서 이걸 피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시장이 작아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으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관세를 부과를 하면 이 그 특히 이제 혼다 같은 데는 해외 공장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래서 두 회사를 합쳐서 비용 정을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이런 그 사설에도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그 통합의 과정은 이미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언론들은 일본 언론도 그렇고 해외 언론도 그렇고 되게 긍정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2015년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토요타 제일 위에 하늘색은 토요타, 그 바로 밑이 혼다, 그 다음에 빨간색 주가가 많이 하락한 데가 이제 닛산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PBR이 0.26배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그 회사 경영진이나 이사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 투자가들이 엄청 앞으로도 많이 팔 것 같은데 심각한 삼성전자를. 최근에 인사를 보면 변하지 않고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래서 이제 그 주가를 보면서 경영진들이 뭔가 느끼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되게. 근데 실제 시장의 반응은 여기 이제 위에 그림은 이번 주 일주일 주가에 약간 뿌여서 잘 안 보이는데 위가 닛산이고 닛산은 주가가 한 7% 빠졌어요. 그러니까 닛산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닛산이 혼다를 죄송합니다. 닛산이 올랐죠? 그러니까 닛산은 이제 주가가 올랐고 네. 여기 이제 5일 동안 주가를 보면 25%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급등했고 수요일 날 급등했고 목요일 날도 좀 올랐어요. 그래서 5일 동안 25% 올랐고 그다음에 혼다는 주가가 한 6, 7% 빠졌어요. 빠졌군요. 그래서 그 혼다가 훨씬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닛산을 흡수 합병하는 형식적으로는 이제 1대1의 그런 비슷한 뭐 합병 비율은 이제 정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식이겠지만 하여간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 혼다 주주 입장에서는 뭔가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닛산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닛산은 옛날에는 기술의 닛산이라고 해서 제품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혼다가 워낙 신뢰가 가고 혼다 시빅, 혼다 아코드는 미국에서 최고의 차였습니다. 되게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경쟁력이 없어진 거죠. 되게 특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 현대차만큼 현대차가 한 730만 대 700만 대 넘는 지금 세계 3위의 자동차 그룹이고 현대가 결국 복스와겐 따라잡을 것 같아요. 복스와겐은 최근에 계속 뒤쳐지니까. 그래서 혼다, 닛산이 합쳐지면 규모는 현대차만큼 되는데 현대가 2위가 되고 거기에 떨어지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통폐합을 하냐면 자동차는 장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투자가 요구가 되고 R&D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복스와겐이 지금 그 자율주행한다고 10조 원 이상 투자했다가 다 날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비안에 그 투자를 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동률, 그러니까 공장을 거의 90% 이상 돌려야지 고정비가 분산이 되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생기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살기 위한 생존의 전략이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두 회사의 그 합병은 맥센스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일본, 미국, 멕시코, 캐나다, 중국, 기타 지역에 보면 이 파란 것이 닛산이고 이제 하늘색이 혼다인데 두 회사의 그 생산 량이 그러니까 판매량이 비슷하죠, 되게. 근데 이제 미국만 혼다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혼다의 그 텃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강한데 이만큼 이제 생산 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은 통폐합을 해서 시너지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정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그 되게 경쟁력 있는 회사로 최소한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부상할 수 있지만 결국 R&D를 해서 미래차, 전기차의 경쟁력을 갖추는 건 또 다른 이슈니까 쉽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차 쪽에서 일본이 좀 존재감이 없나요? 사실 하이브리드 하면 일본이 그렇죠. 가장 하이브리드 먼저였잖아요. 하면 국내에도 우리 뭐 토요타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되게 굉장히 많이 또, 팔리잖아요. 네. 되게. 그리고 뭐 오래 되게 해왔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세계 10대 그 전기차 그 브랜드인데 보면 이제 BYD, 테슬라.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한 반 정도 되고 미국 업체들이 좀 있고 독일 업체 한두 개 정도 있는데 일본 업체는 이제 끼지는 못하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러한 중국 업체들의 부상이 그 일본 업체에 엄청난 프레셔를 넣고 결국은 독일도 지금 뭐 머세데스 벤츠, BMW, 그다음에 복스와겐 그룹 크게 3대 그룹인데 여기도 통폐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두 기업의 합병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생각을 우리나라 해보면은 제조업들도 네. 같은 환경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그렇죠. 되게 아니에요. 남일이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빠르게 좀 안 좋은 부분들은 얼른 개선을 시키고 좋은 부분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업 환경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의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